자, 여기 보면 이제 그 169페이지 내용부터 이제 볼게요. 건축 관련된 내용이. 자, 여기 이제 대학과 어울려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중세문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미술 분야, 특히 교회, 수도원 등의 종교적 건축이다. 프랑스의 문호였던 빅토리 의구의 표현처럼 중세인들은 그들의 사상을 돌에 기록했다. 교회 건축은 아마도 중세의 최대의 자금과 인력을 동원하고 대중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사업일 것이다. 그것은 또한 중세가 신앙의 시대였음을 보여주는 상징과 동시에 중세 도시의 경제 번영을 활력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자, 로마 제국 멸망 후에 수세기 동안 서유도의 건축은 이렇다 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 로마 제국 말기에는 평범한 그 나무 청장의 직사각 형태로 지어진 바실리카 양식이 이제 여전히 이탈리아 등지에 지배지고 있고, 라벤나나 베니치아처럼 동로마 제국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일찍이 비잔틴 양식이 도입했다. 자, 교회 규모 또한 그리 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샤르만의 아헨이 지은 이제 아담한 팔각형 동구조의 성당은 천년경까지 서유럽에서 새로 지어진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것이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전후에 바이킹의 침입으로 불타버린 이제 많은 교회를 재건하는 등 대규모 건축 사업이 시작될 때 아치형이나 구릉형 청장 같은 것을 얻는 노마레스크 양식이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그 청장이 어떤 거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심화교재 제가 여기 수업을 해놨는데 보여드리면, 자, 그 심화교재 255페이지에 보면 그 교차 궁령이라는 게 보이죠? 교차 궁령. 이게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 중에 있는데, 여기 이제 지붕을 엎을 때, 그 통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요. 이게 그 교차 궁령인데, 자, 요 교차 궁령이 대표적인 이제 양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통형 궁룡도 만드는데, 원통형 궁룡이 통과할 때, 이렇게 그 지붕 위로 이제 통과할 때 이 벽을 이렇게 두껍게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교차 공룡과 그 원통 공룡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그 기둥을 이제 통과할 때 그 입구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전체가 뭐냐면 무거워요. 무겁고 그리고 이제 여기 건물 그 두께가, 그러니까 지붕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내부가 어둠컴컴해.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서양사 강좌 들어가서, 자, 그래서 이 육중한 돌의 청장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벽이 두꺼워졌고, 창문도 아주 좁고 적게 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에 지어진 교회 외관은 말 그대로 하나님 요새처럼 견고하게 보였고, 하나님의 정당과 정당이 걸맞지 않게 내부에 들어온 다소 어두운 곳이 흠이었다. 자, 이런 단점을 극복한 것 12세기 중엽의 프랑스 북부에서 나타난 고딩 양식이죠. 그래서 이것은 뾰족한 아치와 대각선상의 두 개의 기둥을 눈꼴로 연결해 청정의 하중을 줄이고 건물 외벽에 마치 배의 노처럼 뻗어나온 부벽으로서 벽의 하중을 지탱하는 등 혁신적인 건축 요소를 도입했다. 제가 뭐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이상은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100마디 말보다는 이게 그림을 좀 보여주는 게 좋겠죠? 사진을. 예. 잠깐만요. 자, 여기 256페이지 보면 대표적인 건축 그 고딩 건축물이 보이죠? 그래서 되게 특징을 보면 이렇게 고딩 양식은 위에 이게 뻗어 있어요. 천탑 양식이 특징이죠. 뻗어 있다는 거. 쭉쭉. 그리고 벽면이 상당히 얇아요. 예. 그래서 창문을 크게 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사진 보시면 그 안이 창문 속에 이렇게 넓기 때문에 이게 햇빛이 금방 들어오죠. 그 안이 되게 밝아요. 이게 특징이 있고, 창문은 여기 스테인리스 그레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 해가지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주로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냐면 예수님의 활동이나 이런 내용들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높은 청담을 만든 이유는 이걸 통해서 이제 수지고 올라가는 지붕, 그러니까 신의 세계를 지향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서양사 강제화 부분을 읽어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문을 훨씬 더 넓고 많이 내어서 실내의 환한 빛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웅장한 실내의 성서나 성서 이야기를 수놓은 사방의 생유리창을 이른바 무식하고 가난한 이들의 성서를 통해 들어오는 색색의 빛과는 실내에 장식한 수많은 건건한 조각상들과 함께 화려하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역시 화려하게 장식된 정면 현관 위에 문득 솟은 청탁들은 마치 도시의 자존심과 아울러 천국을 향한 신자들의 염원을 담고 있었다. 예. 그래서 도시의 부와 신앙의식을 상징한 고딕 성당들은 야만스러운 게르만 스타일이라는 어떤 고딕이라는 명칭과 무색하게 명칭이 무색하게 중세가 암흑시대인커녕 찬연한 빛과 아름다움을 추구한 시대였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뭐 이런 내용들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다시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 이제 볼게요. 자, 요번에 살펴볼 것이 뭐냐면 봉건사의 붕괴에서 이제 농촌과 도시의 변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설명했던 도시의 어떤 변화, 그 도시 경기 발달이나 원거리 무역의 상승들은 이게 농업촌의 변화, 농업 생산의 변화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잠깐 그 도표를 보면서 이제 좀 설명할게요. 심화 교재를 한번 펴보시면요. 자, 그럼 30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중세 말의 농촌의 변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서양사 강의 내용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정리를 좀 했어요. 이게 제가 악필해가지고 잘 보이진 않을 텐데 일단 제 말에 따라서 이제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중세 시대를 이제 1기, 2기, 3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존 장원기, 그다음 순수 장원기, 그 다음에 이제 장원 해체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앞에서 언급한 주종제 같은 경우에는 중앙집권화 국가가 등장하면서 주종제 관계가 해체됐죠. 근데 이 장원제는 도시의 발달이나 상파화폐 경제 발달로 해갖고 농업 생산의 증대 등등을 해갖고 해체가 됐거든요. 자, 먼저 이제 1기 고종 장원기는 형성 시기는 특징 9세기 때부터 해서 11세기 때까지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9세기는 뭐와 관련된 민족 이동기죠. 민족 이동기. 예. 그래서 이제 요때 민족 이동기였고 프랑크 왕국이 분열됐던 그런 시기였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해서 11세기까지 고종 장원기예요. 그래서 이 고종 장원기는 특징이 뭐냐면 노역지대죠. 여기 노역지대. 노역지대라는 말은 뭐예요? 영주 직영지가 가지고 이를 대신해 주는 거야. 영주 직영지가 서 이를 대신해서 한 2, 3일 동안 이를 대신해서 그 지대를 갖다 바치는 그런 형태가 노역지대죠. 자, 그러면 이제 순수 장원기가 뭐냐면 요때는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11세기부터 해서 13세기 중엽까지 이렇게 시기인데 자, 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11세기 때부터 뭐냐면 농촌 사회가 안정화돼. 사회가. 왜냐하면 이제 민족 이동이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쟁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인구가 증가되죠. 그러면 인구가 증가되면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농업 생산의 발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농업 생산의 발전과 토지 개간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뭐 시트 교단의 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독일 기사단 개간 이런 것들이 이제 행해지고 그러면 농업 생산 발전에서 이제 눈여볼 게 뭐냐면 바퀴 달린 무거운 쟁기를 사용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신경이 가능하죠. 신경. 그 다음에 삼포제가 일반화해. 원래 삼포제는 노마 시대 때 유행했던 건데 잠시 잊혀졌다가 11세기 때 일반화되고요. 그 다음에 마적을 사용해요. 마적이란 건 뭐예요? 말이죠, 말. 소보다 더 힘이 세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고 시비법이 향상되는 등 농업 생산이 발달되죠. 토기 기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이러면서 잉여 인구들이 잉여 생산물들이 많아지죠. 그럼 잉여 생산물들이 파는 과정에서 뭐가 될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돼요. 그리고 이제 그 영주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영지를 누구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농민들이 나눠주는 게 이득이죠.
그래서 농민들에게 나눠줘서 농민 보유주가 증대되고 대신에 농민들은 영주들에게 뭘 내면 되는 거죠? 지대. 그때 이제 지대는 노역지대가 아니라 화폐지대 또는 생산물 지대요. 예. 그래서 생산물 지대를 내고 그 다음에 좀 더 발전된 게 화폐지대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뭐냐면 점점 고전 장원기에서 무슨 장원기 넘어가냐면 순수 장원기 넘어. 예. 이 순수 장원기 왜 순수 장원기냐면 이제 경제 외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무슨 관계에 넘어가는 거죠? 경제적 관계. 그러니까 지주하고 그러니까 그 영주하고 그 농노가 경제 외적인 관계에서 뭘로 넘어갔다? 경제적 관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는 순수 장기. 그 전에는 고전 장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점이 생긴 게 있어. 왜냐면 중세 시대 때는 이게 농업 생산량이 주로 뭘 투입해 갖고 이제 하냐면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해요. 인력을 투입해서 농업 생산량을 올리거든요. 근데 인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리고 농업 기술도 발달의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적용하는 게 뭐냐, 정근대 시대 수학 체감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수학 체감의 법칙은 지금 산업혁명처럼 이렇게 농업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농업 생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주로 인력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농업 생산을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오르면 그 한계가 돼.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면 13세기 후반부터 해서 그 당시 이제 그 패스트가 유행한 14세기 중반 요 시기를 하는데 요 시기가 이제 뭐냐면 14세기 맹하기 위기의 맹하기라고 해요. 예, 위기의 맹하기.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멘델스 법칙이 적용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식량은 산소급수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농업생산을 그 뒷받침 못할 때 하는데 요 시기가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중반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 지속이 돼. 그렇지만 이제 농업 생산의 한계를 보여. 토지 기간에도 이제 더 이상 개간할 데가 없고 지적이 고갈되고 기술 혁신이 부족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곡물가가 이제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예. 이런 등등이 일어나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그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 화폐 가치가 또 하락하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농민들은 부담이 감소되죠. 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 발전이 지속하고 토지 기간의 한계, 지역 고갈, 그 다음에 기술 혁신 부족, 그 다음 곡물가 상승, 물가 상승, 이런 것도 있고 화폐 가치 하락 일어나는데 그때 농민들이 이제 그 수는 많은데 인구는 많은데 곡물의 이제 생산량이 적어지니까 농민들이 그 사람 한 명당 먹을 수 있는 곡물의 섭취량이 많을까 적을까요? 적죠. 그러면 곡물의 섭취량이 적으면 면역력이 어떻게 되죠? 약화되죠. 그때 마치 뭐가 들어온 거야? 패스트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패스트가 유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때부터 인구가 줄면서 상품화폐 경제나 농업 생산량이나 인구 감소가 다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 부족이 일어나죠. 그럼 상대적으로 농노들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방향이 나죠. 농노들 더 착취하는 방향과 봉건제 반동이 나가죠. 또 하나는 농노들을 대우해서 풀어주는 방법. 근데 봉건제 반동은 실패해서 성공했어. 실패했죠. 왜?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나서 깨달은 거죠. 계속 직무유격의 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나가죠. 요 내용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 곡물가 상승이라는데 곡물가 하락이에요. 여기 곰쳐주세요. 왜냐하면 인구가 점점 감소하니까 곡물가가 상대적으로 하락이 되죠. 예, 곡물가 하락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서강자는 좀 다른 견해를 좀 보이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할게요. 이 서강자의 의견이 주요 강점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좀 얘기는 해놓을게요. 자, 일단은 그 서강자에 보면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있죠. 11세기에서 여기까지 그 패스트 유행까지를 보통 여기까지 여기를 A식이라고 구분을 해요. A식이 A식이 그 다음에 여기 정체에서 여기 해서까지 B식이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예. 얘네들이 이거는 A 국면, B 국면 이런 식으로 구분하니까 그러니까
요게 13세기 후반부터 해서 정체된 시기 있죠? 14세기 위기. 그 맹하 시기를 이제 비국면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합해지대가 형성된 시기를 보통 서강에서는 13세기 그 넘어와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14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중반 때 합해지대가 형성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약간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건 뭐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 거니까 좀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 흐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예. 여기에서 뭐 언제 합해지대가 몇 세기 때 형성됐는가 스시오 이런 식의 문제는 그 대학원 그 관련돼서 나온 거지, 여기에서는 단답형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잠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내용을 이제 볼게요. 농촌의 변화. 네,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요거 좀 약간 얘기하기 전에 요게 앞부분에 좀 생략돼 있어갖고 일단 그 앞부분을 좀 얘기할게요. 이거 합격자 서브노트가 많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그 11세기, 13세기 때 유럽 발달 있죠. 농업 생산의 발달. 그부터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이제 설명했죠. 농업 생산을 보면 인구 증가, 농업 생산 발달, 그 토지 개간, 그다음 잉여 생산물이 일어나서 비농업적 인구가 들어서 이제 도시의 상인과 공인 시민계층이 형성되고, 유통 경제가 형성되면서 그다음에 도시 발달, 원거리 사업 이렇게 이어진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농업 생산의 발달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여기 뒤에 넘어가서 쭉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교과서에도 나와요. 자, 아까 말처럼 바퀴 달린 무거운 쟁기가 사용됐죠. 그러면서 뭘 가능했다? 신경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신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적 소모가 방지되고요. 그 다음에 삼포제가 실시됐죠. 그래서 추경지, 충경지, 후경지 이렇게 3주기로 최대로 이제 경영하는 방식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마력을 사용했다. 종전에 소 대신에 말을 이용해갖고 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것이 이제 그 서강에 보면 삼포제 실시로 인해서 말의 사조인 길이가 생산됐고, 말의 보행이 도와준 편자가 제작됐고, 편자는 아시죠? 예, 말국에 붙이는 거. 말의 어깨를 매는 새로운 명예가 도입됐다. 예, 경인력을 향상시켰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그 삽이라든지 쟁기, 캥이, 갱이, 낫 이런 주요 농기구들이 철제됐고, 그다음 물열 방아와 풍차가 사용되고 개간과 시비법이 향상되고 종자가 개량되고 농산물이 다양화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요. 또 한편 농업 생산 발달과 함께 앞에 언급한 것처럼 뭐가 일어났죠? 개간과 간척 사업도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생산력 증가, 인구 증가, 그래서 새로운 농촌과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체를 보면 수도원, 그 아까 참 대표적인 수도원이 무슨 수도원이죠? 시토 교단의 수도원을 말하죠. 이 시토 교단의 수도원과 고위 성직자, 세속 영주들이 주도해서 영지 소속민들 작업을 담당하고 주로 네덜란드 지역, 그래서 저지대,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렇게 개간지예요. 간척지예요, 간척지. 그러니까 갯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뚜 쌓아서 갯벌을 뭐냐면 흙을 메워가지고 만든 간척지가 많아요. 그래서 낮은 땅이라는 뜻이죠. 네덜란드라는 뜻이. 그 다음에 뭐 롬바디아 토스카나 지역, 그 다음에 독일의 북서부 지역, 그래서 이제 주로 프로이센 같은 지역도 있죠. 이런 지역들은 독일 기사단에 의해서 개척된 지역이죠. 그래서 엘베강 동쪽에 따라 신민 활동을 활발하면서 그 당시 발트 연안과 다뉴강을 따라서 이제 전개를 했다.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시기가 보통 11세기에서 몇 세기까지? 13세기 초반, 초중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합격자 서브노트를 볼게요. 자, 합격자 서브노트의 농촌의 변화는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시기와 뒤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앞의 시기가 생략돼 있는데, 예, 이 농촌의 변화는 앞의 시기와 다르게 요 시기는 이제 어떤 시기냐면 보통 13세기 후반부터 해서 14세기
중반 요 시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 전에 정체 시기. 이걸 이제 뭐냐면 봉건제 위기의 맹하 시기라고 하는 봉건제 위기의 맹하 시기. 봉건적 위기가 일부 보이기 시작하는. 봉건적 위기는 언제? 14세기 봉건적 위기는 뭐야? 패스트 이후를 말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요. 경제적 위축 보면 유리한 개간지가 고갈됐어요. 이제 더 이상 개간지 고갈 데가 없는 거야. 자, 거기에다 이제 원거리 통상의 쇠퇴, 동부독일의 식민운동의 중단, 그 다음에 프랑드 지방의 모직물 쇠퇴, 이탈리아 은행의 파산 등등,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씩 뭐가 이제 적용되냐면 서양사 강의에 보면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적용돼.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그래서 노동력과 자본을 많이 투자했지만 더 이상 이제 투자를 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생산량이 정체되고 이제 조금씩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죠. 자, 이건 맨데스 법칙도 나와요. 예, 그러면 이제 장원적 제도의 이제 붕괴 과정을 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앞에 순수 그 11세기부터 이제 또 내용이 나와요. 11세기부터 해서 13세기 때의 고전자본제, 순수자본제 넘어가는 그 시기 요거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는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붕괴의 핵심은 자원제도 붕괴의 기본적으로 노동지대 부역 소멸, 직영지 소멸, 그 경영 형태 변화, 그 다음에 농노대 해방을 뜻한다 해놓고 붕괴 양상 보면 지대가 급납화되죠. 상공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으로 시장 경제가 발달되니까 봉건용조 화폐가 필요했다. 요거 몇 세기 몇 세기? 11세기에서 13세기 초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정리를 제대로 좀 했어야 되는데 이걸 경제 위축해 놓고 여기에다 적어 놓으니까 이게 시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요 앞부분은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중반 그 다음에 여기는 11세기 13세기 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에 농노던 14세기 때 종래의 노동지대들 헌물 또 화폐를 내면서 부역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영주 직영지 경영 변화를 보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니까 영주 직영지 경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일정 올 때는 어떤 식으로 바꾸면 농업 노동자를 고용한 거야. 또 아니면 뭐냐면 이제는 그 땅을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죠? 일반 농민들에게 나눠주죠. 그래서 영주 직영지를 좀 보유지화 시키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더 나가서는 뭘로 하냐면 농노를 해방시켜. 예. 그래서 부용 노동이 이제 없어지니까 직영지가 인디화되고 구태여 농민들 부자의 신분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노로. 왜냐하면 농노보다는 자연 농민이 훨씬 생산력이 어떻게 돼요? 높죠. 관리 비용도 적고. 자, 그래서 구리하여 이제 영주는 자발적으로 농민들의 요구와 압력에 자발적으로 또 나가서 농민들의 요구와 압력에 못 이겨서 농민들 부자연 농노심에 해방하게 돼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 13세기 넘어가면 14세기 정도 넘어가면 점진적으로 농노들이 이제 농민으로 이제 자유민으로 해방이 되기 시작해.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이런 형상들은 모든 유럽의 형상이 아니에요. 어느 엘베강 이서지역, 오늘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서유럽 지역만 해당하고 동유럽은 오히려 뭐죠? 더 강화돼요.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영국과 이제 프랑스가 있어요. 전형적으로 농노제 해체는 영국에서 일어나요. 영국에서는 14세기, 15세기 때 지대 급납화가 순조롭게 이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영국 농민들 대다수 농노시군분에 해방되어서 뿐만 아니라 봉고 쪽 공납으로부터 실제로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그 농노들이 봉고 쪽 공납을 내잖아요. 근데 봉고 쪽 공납도 나중에 돈을 사가지고 갖다 이제 팔게 돼. 영주들이. 그래서 그걸 사들여서 없애버려. 그래서 사들여서 이제 아예 없애서 이제 벗어나게 됐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토지 관련돼 가지고는 좀 약간 문제가 생겼어.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토지는 장원 영주들 여기에서 장원 영주는 이제 어떤 사람이 젠트리 같은 사람이죠. 젠트리나 요몬 같은 사람들이 그 뭐냐면 일반 보유농들에게 일정한 보유농들에게 일부 보유농에게 그 토지를 나눠주면서 일반 농민들 배제시켜요. 그래갖고 토지의 불균형 현상이 나. 소유권과 보유권이 어떤 특정한 집단들에게 집중돼 있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해치되는. 그래서 제대로 많은 그 농민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경작권을 보장받지 못하고요. 대부분 농업 노동자에 전락하고 그 나머지 세력도 있죠. 요몬이나 젠트리가 토지의 어떤 소유권과 경작권을 집중시키는 그런 형상들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토지 부분에서. 자, 프랑스를 보죠. 프랑스도 영국과 마찬가지 14세기 때 농노 해방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대다수 농민들이 신분이 자유롭지만 그 지대의 급납화는 16세기 때 봉건적 반동으로 생산물 지대로 고정돼. 그래서 봉건적 공납이 실제로 지속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보통 자원연주회를 낼 때 지대 외에도 여러 가지 공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냈잖아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지대 외에도 여러 가지 공납이나 부역 노동들이 돈을 주고 뭐냐면 사는 식으로 해체가 됐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대는 뭐냐면 경제적 관계로 가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땅을 갖고 나름대로 토지를 보유하고 했지만 예전에 영주들한테 계속 바쳤던 부역 노동이라든지 그런 선물지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시 농민들이 영주들이 생산물지대는 이름으로 계속 부과돼.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이제 어떤 간에 프랑스 농민들은 토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신분이 자기가 농노였으면 자기 선조들이 농노였으면 예전 주인에게 계속 뭘 내는 거야? 부역노동이나 현물지대 대신에 그걸 생산물지대로 갖다 내는 거야. 이런 간행이 언제까지 쭉 지속이 되냐면 프랑스 대혁명까지 지속이 돼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는 농노라는 계층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그 자기 선조들이 농노였던 그 사람들은 계속 예전의 주인들 있죠. 땅을 안 빌리더라도 예전의 주인들에게 부역노동이나 헌물 납부를 대신 뭘 갖다 내야 된다? 생산물 지대를 갖다 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폐지된 것이 언제냐면 프랑스 대혁명 때 폐지돼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는 영국보다 상당히 균등하게 분배됐어요. 그래갖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과 보유권이 특정 계층에게 집중됐다고 했죠. 나머지는 농업 노동자가 떨어지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경작권이든 소유권이든 많은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게 뭐냐면 분배가 돼요. 그래서 자영농민들이 많아. 소자영농민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특히 공안지와 공동지에 대한 영주의 권리들은 민중의 단결과 저항을 통해서 물리치면서 이제 민중들이 어느 정도 나눠가졌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근대 들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토지가 특정 계층에 분배된 반면에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토지가 공정하게 분배됐다.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렇지만 프랑스의 문제점은 뭐냐면 예전에 노역지대라든지 헌물납부 이런 것들이 생산물지대라는 이름으로 계속 예전 주인에게 농노제가 해체되는 데 불구하고 갖다 바쳐야 됐다. 그리고 이 생산물지대는 부르주아 계층들이 또 이걸 사들여요. 권리를. 생산물지대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나중에 그 부르주아들이 이거를 대사기 형태로 사가라 하면서 생산물지대는 이제 봉건적 무상폐지가 아니라 유상폐지가 된 거죠. 이건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서유럽에서는 이렇게 장원제가 해체될 때 동부 유럽에서는 오히려 장원제가 더 강화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독일어 구츠헤르샤프트, 그 다음에 번역하면 재판 농노제라고 해요. 재판 농노제. 그래서 이제 11세기 이래 대대적인 신민운동 개척된 곳에서 새롭게 건설된 농민들이 자유롭고 부담이 가벼운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16세기 이후에 농산물 가격이 안등됐죠. 그러니까 이걸 기회로 이제 영주들이 농민들 자유를 박탈하고 직접 강제한 직영지 경영을 하게 돼요. 이 굴주하는 샤프트인데 이에서 이제 농노의 노동력 입각한 대농자 경영이 일어났다. 그러면 왜 거꾸로 하냐? 이게 동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배경을 보면 일단은 첫 번째 배경이 이제 뭐냐? 첫 번째로는 그 주민들이 단결력이 약했어. 주민들 단결력. 예전에도 기출에 언급됐지만 왜 주민들 단결력이 약했냐면 영국과 프랑스는 오랫동안 서로 지지 볶고 싸우면서 같이 이제 이런 공동체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단결 강해요.
그래서 영주들한테 개길 때 같이 개기거든요. 단합해서. 근데 이 동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만든 농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신생 농촌들이 여러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을을 이루다 보니까 단결력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떨어져. 그러니까 영주가 억압을 해도 개기질 못하는 거야.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교대하고 사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교대는 서유럽 지역이고 사대는 뭐냐면 요 동부 유럽 지역이야. 그냥 교대는 서로 간에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단결해서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평생 찍히죠. 근데 여기 사대는 그냥 도망가도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단결 약하잖아요. 예, 요거와 비슷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추에서 샤프트가 이제 성립할 배경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서유럽은 지금은 동료들이 많지만 이제 서유럽은 그 당시에 인구가 많았어요.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노동 비용이 되게 쌌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주 입장일 때는 그냥 노동시장에서 싼 값으로 노동자를 구입을 해가지고 쓰는 게 나아. 근데 문제는 동유럽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노동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노동시장에서 싸게 구입하는 것보다는 뭐냐 강제로 예속화시켜서 자기 밑에 일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이제 형성이 됐고 그러면 이 재판 농노제가 좀 전에 그런 장원제하고 차이점이 뭐냐? 자, 예전에 장원제는 어떤 거죠? 자급자족이죠.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요건 뭐냐 시장 경제에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시장에 물건을 갖다 팔기 위해서 장원제를 유지하는 거야. 이게 차이점이 있다. 예. 그래서 이게 구추헤르 샤프트라는 것이 이제 동부 유럽 중심으로 형성이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기존의 장원제와 다른 점은 자가 소비가 아니라 시장을 목표로 한 곡물 생산이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장원제 붕괴 요인을 볼게요. 일단 장원제 붕괴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시기가 이제 뭐냐 12세기의 새로운 개간제의 자유로운 농촌의 출현은 영주제에 심했던 부자연 장원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약간 설명이 좀 잘못돼가지고 제가 하는 그 교재 설명부터 할게요. 네, 요게 더 할 것 같아요. 몇 페이지냐면 308페이지 보세요. 이 설명이 좀 잘못됐어. 자, 서양사 강의에 장원제 붕괴 과정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앞에서 얘기하는 1기, 2기, 3기로 나눈다 했죠? 1기 시기와 그 다음 2기 시기, 3기 시기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 곳곳에 이제 장원제 붕괴는 1기는 11세기부터 해서 13세기 그 다음 2기는 뭐죠? 13세기 후반에서 그 다음 14세기 중반까지 그 다음에 3기는 14세기 중반 중반부터 이제 D까지 쭉 15세기까지인데 자 먼저 11세기 13세기 때 어떤 장원제 붕괴 요소가 등장하냐 고전 장원제에서 무슨 장원제에 넘어갔다? 순수 장원제에 넘어가요. 순수 장원제. 그래서 부역 노동에 의한 직영지 경영의 비효율적을 느끼고 이제는 영주들이 직영지를 농민들이 임대하거나 아니면 농업 노동자를 고용해 쓰죠. 예. 그러면서 이제는 지대가 부역 노동 대신에 화폐나 헌물납으로 바뀌어.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요도 지대 급납화가 일어나죠. 예. 그러면서 일부는 이제 뭐도 일어난다? 농노 해방도 일어나죠. 이게 첫 번째 이제 11세기, 13세기고. 자, 이기 때 이제 장원제 해체, 그러니까 봉건적 위기의 맹하, 14세기 맹하, 그러니까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반 때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이때는 생산력이 이제 저점을 찍었죠. 점점 생산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농업 생산의 기술 혁신 부족, 비효율적인 부역 노동과 한계의 지역을 위한 토지 기간, 지적의 고갈이 농업 생산을 저하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기하급수는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뭘까요? 곡물가는 점점 곡물 생산 줄어들죠. 그러니까 곡물가가 어떻게 돼요? 상승되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면서 농민의 부담이 감소된다. 라는 대로
예, 그래서 공물가 상승에서 화폐 가치가 하락됨으로써 이 당시 화폐 납부 납부했던 농민들 입장 볼 땐 더 좋은 거지. 예, 왜냐면 지대 수입이 뭐냐면 적어지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강자에서는 또 이상하게 설명했어. 이게 서강에 대한 이거 보통 통념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요 시기에 대해서 이제 서강자는 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화폐 가치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 뭐냐면 화폐 현물 납부에서 화폐 납부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돼 있는데 이건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일단 통념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흑사병 유행이야. 흑사병 유행. 이게 만약 상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14세기 중반 이걸 봉건제 위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전쟁과 흑사병 인구가 감소되고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죠. 그러니까 농촌과 도시의 인구 감소에서 상품 생산이 위축하고 그러면서 노예 해방이 가속화돼요. 그리고 농노의 지위가 어떻게 될까요? 상승이 되죠.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뭘 했다? 장원제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원제 해체 배경은 그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상품화폐 경제 발달, 그 다음에 농업생산 발달, 그 다음 패스트 유행, 그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해체된 거, 사회경제 변화로 해가지고 해체된 거,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요거는 주의할 것은 이제 이거는 전 유럽적 형상이 아니라 어디에만 엘베강 이서 지역만, 서유럽 지역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독일 지역은 아니에요. 엘베강 이동 지역이니까. 그럼 오늘날 독일은 서유럽이지 않냐? 근데 지금 기준하고는 좀 달라. 그 당시에는 서유럽의 기준은 엘베강 이서 지역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 그 합격자 서브 노트는 약간 좀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예,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그 농민반란을 볼게요. 이 농민반란도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시험 문제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농민반란이 일어난 배경이 뭐야? 시기적으로 대개 14세기 중반 이후죠. 패스트. 그래서 패스트가 유행하니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다 그랬죠. 현실을 인정하고 농노를 잘 개선해갖고 얘네들 풀어주는 방향이 있고 두 번째는 봉건적 반동이라고 하죠. 더 뭐냐면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부역을 이제 예전 방식으로 노동지대로 돌아가고 그래서 봉건적 반동 이런 것들을 반발해갖고 이제 자크레난이나 마트텔레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보면 자 먼저 자크레난을 볼게요. 1358년에 일어난 프랑스에서 일어난 건데 여기 배경을 보면 봉건 귀족들의 봉건적 부담이 증가되니까 봉건 귀족들의 봉건적 부담의 증가. 그러니까 100년 전쟁 와중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장 2세가 잡힐 때니 몸값 부담 등등. 그 다음에 섭정 샤르가 그 당시 이제 엔티에트 마르셸 뒤에 있어요 반란이 그 난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게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이제 수공업자들이 일으킨 반란이거든요 부르주아 계층들이. 그래서 귀족들에게 무제한 징박을 허용하는 콩페르 칙령을 발표했는데 요거 외워두세요. 귀족들에게 무제한 징박을 허용하는 콩페르 칙령 이거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어. 그래서 콩페르 칙령 이 내용을 쓰면 귀족들에게 무제한 징박권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크린 난이나니까 이제 파리 북부의 보베 지역에 발생해서 귀족과 교회를 공격하고 그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서 상공업자 중심의 에티아느 마르샬 난이 있었거든요. 그들과 결합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잘 안 됐고 2달 만에 직업군인들 반격을 이제 용병대 반격을 실패했다. 그래서 반봉건적 반체제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와트테일라는지 이게 12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배경을 보면 이것도 봉건적 반동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래서 흑사병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임금이 앙등하여 자유노동을 얻기 어렵게 된 영주들이 흑사병 이전에 진행된 급납화를 폐지하고 예전에 고존장원제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역지대 뭐 내고 그런 것도. 자, 그래갖고 노동조례를 공부하죠. 어떤 책에서는 노동조례, 노동법 나와요. 이 노동조례가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낸 게 아니라 여러 번 냈어. 의회에서 공포한 것도 있고 왕이 법령에서 내는 것도 있고 오는데 이걸 굳이 구별할 필요 없어. 그냥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흑사병 직후에 임금을 동결시키고 그래서 이에서 제정된 노동조례는 그 당시 노동계층의 불만을 자아냈다.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책마다 노동조례, 노동법,
노동 칙령 뭐 이런 데인데 실제로 똑같은 내용이다. 예, 그래서 그 법을 발표한 주체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갖다 붙인 거지 실제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 인두세를 실시했는데 100년 전쟁의 전멸만영에서 의회가 신사한 인두세는 빈민층에 가중했다. 왜냐면 빈민층은 원래 돈을 못 버니까 세금을 안 내죠. 근데 인두세는 세금을 내. 왜? 머리수대로 내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결국에 그 당시 로랜드파. 로랜드파는 누구의 제자들이죠? 위클리프. 네, 위클리프. 그래서 위클리프 수도사 존 본이라는 사람이 성동으로 그 다음에 남부 엑시스와 켄트의 농민들이 와터 테일러의 지휘 아래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왕에게 이제 진정하기 위해서 이제 런던을 향했는데 자 농민들 요구 이거 외워두셔야죠. 인신과 토지의 자유, 봉건적 예소부터 해방 이런 것들을 했고 그때 이제 로랜드파의 수도생 존 볼이 내세웠던 게 유명한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아담이 기싸움하고 그러니까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기싸움할 때 누가 왕이고 누가 저기 노예였는가 뭐 농민이었는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하는데 요게는 무슨 그 사상이 들어가냐 원시 기독교 사상이 들어갔어. 평등 사상. 예. 자, 와터 테일러가 왕의 시종에 의해서 이제 피살되고 이것도 되게 와터 테일러 불러놓고 이제 타협한다 놓고는 협약하는 과정 속에 군살포로 죽였잖아요. 예, 그래갖고는 피살하고 런던 상류층이 민병대를 조직해 공격했으며 지방 영주들이 병력을 이끌고 런던에 도착하고 농민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에는 진압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운동, 이 농민반란의 성격을 보면 반봉건적 운동이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향상의 길을 걷고 있었던 농민들이 그들의 해방과 자유를 더욱 공고하기 위해서 했던 반봉건 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존 볼 같은 위클리프 계통의 노란드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통적인 중세교를 반항하는 반교의 운동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농민이 외쳤던 구호 속에 무슨 사상이 유래됐다? 원시 기독교 사상이 유래됐다. 그래서 원시 기독교의 평등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결국에 이 반란은 진압됐지만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 농민들의 어떤 저항을 본 그 지배층들이 이제 어떻게 양보를 하죠. 봉건적 반동을 뭐냐면 안 하고 양보를 해서 농민을 해방시키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장원제 해체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좀 쉬었다가 서양사 강자 부분을 읽을게요. 이 부분을. 아이고.